제84장 창 던지기. 마차가 빠르게 순조롭게 달리도록 좌측에 기름을 칠한다. 일부 고래잡이들은 거의 같은 목적으로 보트 바닥에 기름을 칠한다. 이런 조처는 전혀 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기름과 물은 서로 적대적이고 기름은 미끄러운 물질이어서 사람들이 보트에 기름을 칠할 때 기대하는 목적은 보트가 미끄러지듯 달리는 것이다. 퀵해그는 보트에 기름을 칠했을 때의 효과를 굳게 믿고 있는 터여서 독일 배인 융프라우호가 떠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아침, 그는 이 작업에 평소보다 더욱 애를 쓰고 있었다. 배전에 달아맨 보트 바닥 밑으로 기어들어가 대머리처럼 반질반질한 보트 용골에서 짧은 머리카락 하나 나지 않도록 열심히 기름을 문질러 바르고 있었다. 그는 무슨 특별한 예감이라도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얼마 안 있어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정오 무렵에 고래떼가 발견된 것이다. 하지만 배가 돌진하자 고래떼는 황급히 방향을 바꿔 악티움 해전에서 클레오파트라의 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허둥지둥 흩어져 달아났다. 그래도 보트들은 추격을 계속했다. 스터브의 보트가 선두에서 달렸다. 힘든 노력 끝에 마침내 타슈테고가 창 한 개를 꽂는 데 성공했다. 창을 맞은 고래는 물속으로 잠수하지도 않고 더욱 속력을 내어 수평으로 달아났다. 꽂힌 창에 이렇게 계속해서 압력이 가해지면 창은 조만간 빠져버릴 터였다. 날듯이 달아나는 고래에게 다시 창을 던지든가 아니면 깨끗이 단념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빠르고 격렬하게 헤엄치는 고래 옆구리에 보트를 갖다 댈 수도 없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무엇인가? 노련한 고래잡이가 자주 보여주는 온갖 놀라운 책략과 기민한 솜씨, 날랜 손재주와 수많은 기술 중에서도 창 던지기라고 부르는 투창만큼 멋진 묘기는 없다. 작은 칼이든 큰 칼이든 실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것도 투창을 따라갈 수 없다. 끈질기게 달아나는 고래를 잡으려면 투창이 반드시 필요하고 투창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굉장한 속도로 달리면서 격렬하게 흔들리는 보트에서 긴 창을 던져도 놀랄 만큼 멀리까지 정확하게 날아간다는 점이다. 광철과 목재 부분을 합치면 창의 전체 길이는 3m 내지 3.5m쯤 되고 그 자루는 작살자루보다 훨씬 가늘고 가벼운 소나무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당김줄이라곤 상당히 길고 가느다란 밧줄이 달려 있어서 창을 던진 뒤에는 이 밧줄을 당겨서 창을 회수할 수 있다. 이야기를 더 진전시키기 전에 여기서 미리 말해둘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작살도 창과 마찬가지로 멀리 던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던진다 해도 작살은 창보다 훨씬 무거운 데다 짧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결정적인 약점이 되어 성공률이 매우 낮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창 던지기를 해야 할 때는 고래한테 빠르게 다가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자, 이제 스터브를 보라. 긴급한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명랑하고 신중하고 냉정하고 차분한 이 사나이야말로 창 던지기에 특히 뛰어난 자질을 갖추었다. 그를 보라. 날듯이 달리는 보트 뱃머리에 꼿꼿이 서 있다. 배를 밧줄로 끌고 달아나는 고래는 양털 같은 거품에 쌓인 채 10여 미터 앞에 있다. 스터브는 기다란 창을 가볍게 들고 창이 똑바른지 보려고 끝에서 끝까지 두세 번 훑어본 다음 휘파람 같은 소리를 내면서 한 손으로 돌돌 말린 밧줄의 끝을 잡고 나머지는 얽히지 않게 해둔다. 그런 다음 허리춤에서 창을 앞쪽으로 들어올려 고래를 겨눈다. 고래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손에 쥔 창자루의 끝을 조금씩 낮추어 감으로써 창 끝을 꾸준히 올려간다. 마침내 창은 그의 손바닥 위에 서서 공중으로 4m나 솟은 채 교묘하게 균형을 잡는다.
그는 턱 위에 긴장대를 세우는 고개살을 연상시킨다. 다음 순간 번쩍이는 창끝은 형언할 수 없이 빠른 추진력으로 하늘 높이 커다란 포물선을 그리며 거품이 일고 있는 무리를 한참 날아가 마침내 고래의 급소에 꽂혀서 바르르 떤다. 이제 고래는 물보라 대신 붉은 피를 내뿜는다. 놈의 마개가 열렸다. 스터브가 소리친다. 7월 4일의 축제 같군. 오늘은 모두 분수가 포도주를 뿜어야 돼. 저게 올리언스의 위스키나 오하이오의 위스키 아니면 맛이 기막힌 모농가힐라의 위스키라면 좋겠군. 이봐 다슈테고, 자네가 저걸 수통에 담아오면 우리 모두 돌려가면서 마실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아니 정말 놀랍군. 저놈의 넓은 분수공 속에서 최고급 펀치도 만들 수 있겠어. 그리고 저 살아있는 펀치볼에서 생명수를 떠서 단숨에 쭉 들이켜보자고. 이런 농담을 짓거리면서도 그는 숙련된 솜씨로 몇 번이고 창 던지기를 되풀이한다. 창은 가죽끈에 묶인 그레이하운드처럼 주인에게 돌아온다. 고래는 고통에 못 이겨 단말마에 몸부림을 시작한다. 밧줄은 늦추어지고 창 던지기의 명수는 고물로 옮긴 뒤 발장을 끼고 묵묵히 괴물의 죽음을 지켜본다. 제85장 분수. 6천년 동안, 아니 그 전에 몇백만 년의 세월이 흘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큰 고래들은 바다 전역에서 물을 뿜었고 수많은 화분에 물을 주고 분무기로 물을 뿌리듯 심해의 정원에 물을 주고 분무기로 물을 뿌려왔을 것이다. 그리고 몇 세기 전부터 수천 명의 고래잡이들은 고래의 분수에 가까이 접근하여 고래가 뿌리는 물과 내뿜는 물줄기를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축복받은 이 순간까지 이 물줄기가 정말로 물인지 아니면 수증기일 뿐인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확실히 이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그와 관련된 몇 가지 흥미로운 사항과 함께 살펴보기로 하자. 누구나 알고 있듯이 어류는 일반적으로 아감이라는 특수한 장치를 이용하여 그들이 헤엄치고 있는 물과 언제나 결합되어 있는 공기를 호흡한다. 그러니까 청어나 대구는 100년을 산다고 해도 수면 위로 머리를 쳐드는 일이 한 번도 없다. 하지만 고래는 인간처럼 허파를 갖고 있는 특수한 신체 구조 때문에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들이마셔야만 살 수 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물 위쪽에 있는 세계를 방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입으로는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다. 보통 자세일 때 향유고래의 입은 수면에서 적어도 2.5m 깊이에 잠겨 있고 게다가 숨통은 입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래는 분수공을 통해서만 숨을 쉬는데 분수공은 머리 위쪽에 있다. 호흡은 공기에서 어떤 요소를 뽑아낸 뒤 그것을 혈액과 접촉시켜 생기를 주는 원소를 혈액에 나누어주는 작용이기 때문에 어떤 생물이든 호흡은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라고 말해도 잘못은 아닐 것이다. 불필요한 과학적 용어를 사용해서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그렇다. 그렇다면 단 한 번의 호흡으로 인간이 가진 모든 피에 산소를 공급할 수 있다면 사람은 콧구멍을 막고 꽤 오랫동안 숨을 쉬지 않아도 될 것이다. 말하자면 숨을 쉬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고래가 바로 그런 경우다. 고래는 시간 간격을 두고 규칙적으로 물 위와 물 속으로 가며 1시간이나 그 이상 한 번도 숨을 쉬지 않고 또는 어떤 식으로든 극소량의 공기도 들이마시지 않고 살아간다. 고래에게는 아가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할까? 고래의 갈비뼈 사이와 척추 양쪽에는 국수가닥처럼 생긴 관들이 크레타 섬의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고래가 수면을 떠나 잠수할 때 이 관들은 산소를 머금은 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래서 물 없는 사막을 건너는 낙타가 4개의 보조밥통 속에 여분의 음료를 채워서 앞날의 갈증에 대비하듯 고래는 1시간 이상 천길 물속에 있어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여분의 생명력을 몸속에 비축해 놓고 있는 것이다. 이 미로에 관한 해부학적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고 거기에 근거를 둔 가설이 합리적이고 옳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일단 물뿜기를 시작한 고래가 고집스럽게 물뿜기를 계속하는 이유를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다. 향유고래는 수면으로 떠오르자마자 방해를 받지 않으면 항상 일정한 시간 동안 물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1분 동안 수면에 머물면서 70번 물을 뿜는, 즉 70번 호흡하는 고래라면 다시 떠오를 때마다 정확히 70번 호흡할 것이다. 그 고래가 몇 번 호흡했을 때 공격하여 물속으로 잠수하게 만들면 정량의 공기를 보충하기 위해 반드시 또 수면으로 올라올 것이다. 그리하여 70번의 호흡을 채운 뒤에야 비로소 깊이 내려가 다음 주기가 될 때까지 물속에 머물 것이다. 물론 고래에 따라 이 호흡률이 다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지만 대개는 비슷하다. 오랫동안 잠수하기 전에 공기를 새로 보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고래가 무엇 때문에 이처럼 물뿜기를 고집하겠는가? 고래는 이렇게 수면으로 올라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적당할 치명적인 위험 앞에서도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이 거대한 고래가 햇볕도 닿지 않는 수천길 바다 밑에서 헤엄치고 있을 때에는 낚싯바늘이나 그물로 잡을 수 없다. 그러니 고래잡이들이여, 그대들이 승리를 거두는 것은 그대들의 기술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수면으로 올라와 숨을 쉬어야 하는 고래의 생리적 요구 때문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숨을 쉬고 한 번 호흡으로 들이마신 공기는 맥박이 두세 번만 뛰면 바닥이 나버린다. 그래서 다른 일에 신경을 써야 할 때에도 자나깨나 숨을 쉬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 하지만 향유고래는 생애의 7분의 1, 말하자면 일주일 동안 일요일에만 호흡을 하는 셈이다. 이미 말했듯이 고래는 분수공을 통해서만 호흡한다. 만약 고래가 뿜어내는 것에 물이 섞여 있다는 말을 덧붙일 수 있다면 고래에게 후각이 없는 이유가 확실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고래의 몸에서 코에 부합하는 것은 분수공뿐인데 그 분수공이 공기와 물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막혀 있다면 냄새를 맡는 기능을 갖는 것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뿜기의 신비, 그것이 물이냐 수증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절대로 확실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래도 향유고래가 진정한 의미의 후각기관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향유고래에게 후각기관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바다에는 장미꽃도 오랑캐꽃도 향수도 없는데. 게다가 향유고래의 숨통은 물을 내뿜는 통로로만 뚫려 있고 그 긴 통로는 이리 대운하처럼 열리거나 닫히는 일종의 수문을 갖추고 있어서 공기는 아래쪽에 가두어두고 물은 위쪽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고래는 목소리도 낼 수 없다. 고래가 이상하게 꾸르륵 하는 소리를 낼 때 고래가 코로 말하는구나 하고 말한다면 그것은 고래에 대한 모욕이 될 뿐이다. 생각해보라. 고래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무슨 말이든 더듬거려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생각이 깊은 존재치고 이 세상에 할 말이 있는 경우는 내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 오, 세상은 무슨 말이든 잘 들어준다.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이제는 향유고래의 분출 통로를 살펴보자. 이 통로는 주로 공기를 운반하는 구실을 하는데 머리의 위쪽 피부 바로 밑에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서 수평으로 뻗어 있다. 이 기묘한 관은 마치 시가지의 도로 한쪽에 묻혀있는 가스관과 비슷하다. 하지만 이 가스관이 동시에 수도관이기도 한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여기서 또다시 제기된다. 바꿔 말하면 향유고래가 내뿜는 것이 날숨의 수증기인가 아니면 입으로 들이마신 물과 그 날숨이 섞여서 분수공으로 나오는 것인가가 하는 의문이다. 향유고래의 입이 간접적으로 분출 통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것이 분수공으로 물을 배출하기 위한 목적인지 어떤지는 입증할 수 없다. 향유고래는 먹이를 먹다가 우연히 물을 마시는데 물을 배출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큰 것은 그때인 것 같기 때문이다. 향유고래의 먹이는 수면보다 훨씬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물을 토해내고 싶어도 토할 수 없다. 게다가 향유고래를 면밀히 관찰하고 시계로 재보면 향유고래가 아무 방해도 받지 않았을 때의 분출 주기와 정상적인 호흡 주기는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로 골치를 앓지? 분명히 말해 고래가 물을 뿜는 것을 보았다면 그게 무엇인지 말하면 될 게 아닌가. 물과 공기도 구별하지 못하나? 아이쿠 선생님,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명백한 것을 결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선생이 간단하다고 말하는 게 나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고래의 물뿜기에 대해서 말한다면 고래가 내뿜는 것 속에 서 있어도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래가 내뿜는 것의 중심은 눈처럼 번쩍이는 안개에 쌓여 있다. 고래가 내뿜는 것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을 만큼 고래에게 바싹 접근하면 고래는 사납게 날뛰기 때문에 물이 사방으로 폭포처럼 쏟아진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서 물이 떨어지는지 어떤지 확실히 알 수 있겠는가? 그럴 때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정말로 감지했다 해도 그 물방울이 응결된 수증기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것이 고래 머리 꼭대기에 있는 분수공 속에 들어있던 그 물방울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마치 사막의 낙타처럼 대낮의 잔잔한 바다에서 불쑥 튀어나온 혹을 햇볕에 드러낸 채 유유히 헤엄치고 있을 때조차 고래머리에는 항상 작은 웅덩이처럼 물이 고여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더운 날씨에도 바위에 뚫린 구멍에는 빗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이따금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고래가 내뿜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고래잡이가 지나친 호기심을 갖는 것도 결코 현명한 일은 아니다. 그곳을 들여다보려고 얼굴을 디밀어 보아도 소용없다. 그 샘에 물병을 가져가서 가득 채워가지고 올 수도 없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물줄기의 바깥쪽 수증기에 조금만 닿아도 심한 자극 때문에 피부가 화끈거리고 쿡쿡 쑤신다. 과학적인 목적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물줄기에 가까이 갔다가 뺨과 팔의 피부가 홀랑 벗겨진 사람을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고래잡이들은 고래가 내뿜는 물줄기에 독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피하려고 애쓴다. 나는 고래의 물줄기가 눈에 들어가면 눈이 멀게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 말도 새빨간 거짓말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연구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그 치명적인 물뿜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라고 생각한다. 비록 정설로 입증하고 확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설을 세울 수는 있다. 내 가설은 이렇다. 고래가 내뿜는 물줄기는 안개일 뿐이다. 다른 이유는 차치하고 향유고래의 타고난 엄숙함과 숭고함을 생각하면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다른 고래들과 달리 향유고래는 절대로 얕은 곳이나 해변 근처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엄연한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향유고래는 세상이 흔해 빠진 천박한 존재는 아니다. 향유고래는 육중하고 심오하다. 플라톤, 피론, 악마 제우스, 단테처럼 육중하고 심오한 사람들이 깊은 사색에 잠겨 있을 때는 항상 머리에서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증기 같은 것이 올라온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 나도 언젠가 영혼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을 때 호기심에서 내 앞에 거울을 갖다 놓은 적이 있는데 오래지 않아 내 머리 위의 공기가 이상하게 꿈틀거리고 복잡하게 굽이치는 것이 거울에 비친 것을 보았다. 8월에 대낮은 얇은 지붕너를 인 다락방에서 뜨거운 차를 6잔이나 마시고 깊은 명상에 잠겨 있으면 내 머리카락이 축축해지는데 이것도 위에서 말한 가설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논거인 것 같다. 이 거대한 신비의 괴물이 잔잔한 열대의 바다를 유유히 달리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응대한 신비감에 감동되어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 거대하고 온화한 머리 위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명상이 낳은 증기가 닷집처럼 덮여 있고, 그 증기는 여러분도 이따금 보게 되겠지만 하늘이 그의 생각을 보증하기라도 한 것처럼 7빛깔 무지개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맑은 하늘에는 무지개가 찾아오지 않는다. 무지개는 증기만 빛나게 할 뿐이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희미한 의심의 짙은 안개를 뚫고 신성한 직관이 이따금 분출하여 내 마음속의 그 짙은 안개를 천상의 찬란한 빛으로 태워버릴 때가 있다. 나는 이것을 신에게 감사드린다. 모든 사람이 의심을 품고 많은 사람이 부정하지만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직관을 더불어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지상의 온갖 것에 대한 의심, 천상의 무언가에 대한 직관,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사람은 신자도 불신자도 되지 않고 양쪽을 공평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 모비딕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